에너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에너지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결부시킨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미래의 에너지는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담보해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미래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의 에너지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럼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정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인류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리 이들을 화석연료라고 부르죠. 이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지구인들은 가까운 미래에 이런 화석 연료들은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아래 보면 아시겠지만은 화석 연료를 채굴할 수 있는 가체 연수를 보니까 석유는 약 52년 정도, 천연가스는 54년, 석탄은 110년. 2013년 인구 통계를 72억으로 봤을 때 2040년에는 약 91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소비량도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전환돼서 생물에 저장된 후에 매우 오랜 시간에 걸려 생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지구에 매장된 화석 연료를 다 쓰고 나면 새로운 화석 연료가 생성되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말은 화석 연료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한정이 돼 있다. 결국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더불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죠. 물론 인구 증가가 되다 보니까 화석 연료 소비가 증가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정책 기본 원칙으로 소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39조에 그냥 에너지 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뭐 화석 연료를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죠. 그러면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지열을 활용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그 바람을 이용한다라거나 뭐 이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을 확대하는 그런 원칙.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이 어떤 국가 주도 관리형에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 원리가 들어오려면은 뭐 정부가 굉장히 그 규제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에너지 수요 관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원칙. 그다음에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 하나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아주 미소하게 들여다보면 건강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경제적인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관련이 돼 있죠.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원칙.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이 고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 소비가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에너지 문제를 지원을 한다거나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좀 제고해야 된다는 원칙, 이런 6가지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에는 그 기업을 또 가정, 개인이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설정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겠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해 보면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나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을 목표 관리 추진을 위한 관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총괄하는 그러한 관리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가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가정에서도 태양광으로 뭐 가정용 적은 규모지만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차액, 발전 차액을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기업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제도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통상 이제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뭐 몇 퍼센트라고 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발전 의무 할당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에게 매년 당신네 회사에서는 이 정도만 배출해라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 그 배출권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 할당 그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만약에 적게 하면은 많이 하는 데다가 이렇게 약간 그 유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제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국가가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 자, 인류들은 어떤 창의적인 도전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인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처럼 언젠가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구온난화라든가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은 신재생이니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람, 햇빛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신에너지는 뭐겠어요? 수소에너지라든가 핵 융합 에너지라든가 석탄을 액화시키고 가스화시키는 그러한 에너지, 연료 전지 이런 걸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대표적인 걸 포함해 놓은 게 이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 에너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뭐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버려진 폐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에너지 중에 여기서는 수소에너지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우리가 또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다양한 현재 기술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가 열 병합 발전소라고 해서 가연성 폐기물을 가지고 태워서 활용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기술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우리 곳곳에서 태양광을 모으는 장치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한마디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 전지가 따라서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태양 전지인데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의 빛이 왜가 아니라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느냐? 그 과학적인 원리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건데 소위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광전 효과.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질이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전 원리가 우리가 이제 다른 시간에 배웠겠지만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PN 접합 반도체에서 빛이 입사하면은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접합면에서 이제 어떤 전자가 발생하고 또 양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그 두 반도체 사이에서 전이차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니까 양 끝에 도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광전 효과 개념으로 해가지고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은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발생하더라. 잘 아시겠지만은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CO2 배출량이 없겠죠. 환경오염 배출 안 되겠죠. 고갈될 염려가 비교적 낮죠. 왜냐하면 태양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는 사실 유지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뭐예요? 초기 비용,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넓은 면적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로 하죠. 거기에 이제 일사량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일사량 변동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잘 되는 곳은 어딜까? 보통 중서부 남해안 지방하고 태안반도 일대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이나 경기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공위성에서 태양광으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활용하는 게 우리 잘 알려져 있죠. 자, 태양광 발전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 기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바람 운동 에너지로 발전기에 연결된 날개를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위 풍력 발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발전기, 풍력 발전 보셨죠? 우리 저쪽 강원도 대관령,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 같은데 가보면은 뭐가 많이 해안가에 서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전 원리는 이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개의 긴 날개를 세 개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허브에 연결해 가지고 높은 타워 위에서 굉장히 높죠. 거기 보신 분은 뭐 사람으로 치면 요 정도 아래 요 부분 이 아랫부분 정도에나 사람이 있을까 여기 정도에 굉장히 높은 타워 위에서 회전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발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수메가와트짜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는 어느 경우에 날개 길이가 100m를 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거대하죠. 장점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공해물질 배출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비교적 설비가 간단하고 저렴한 편에 속한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사람이 잘 안 살잖아요. 그래서 산간이라든가 해안 방조제 이런 데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단점은 뭐예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특정한 지역에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은 바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죠. 바람의 세기의 방향이 변하니까 발전량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소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줘요. 최근에는 이제 새와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이렇게 또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논의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 기술로 또 핵발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핵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방사성 원소가 핵 분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원소들이 핵 융합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핵 분열을 활용한 그런 핵 발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에다가 우라늄 원자액에 중성자로 빵 때리면은 저 원자액이 둘로 쪼개지면서 다량의 에너지를 내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다시 이제 이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라늄 235짜리를 쓰는데 우라늄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방출된 두세 개의 이런 중성자들이 있죠. 그죠? 고속 중성자가 있는데 이 고속 중성자를 좀 느리게 해가지고 느리게 하면 다른 이제 우라늄에 흡수돼서 또 다시 분열하고, 그래서 다시 또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고 또 얘네들을 연속적으로 또 하고 그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 연쇄 반응을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확 일으키는 것이 그게 핵폭탄이에요. 근데 이 연쇄 반응을 조금씩 나눠서, 즉 제어하면서 조절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얻는 게 핵 발전인 거죠. 그 에너지가 얻어지면은 이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렇죠?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를 우리가 핵 발전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라늄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 비용이 나름대로는 저렴하죠.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적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발전 단가가 작지만 초기 건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린 증기를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냉각수, 여기 냉각 장치가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냉각수를 어디서 활용을 해요? 바닷물을 활용하죠. 주변의 해수 온도가 상승한다거나. 근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사능 물질의 위험 잠재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가 아주 꽤 오래전 얘기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이런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큰 위험을
내보낼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저장해야 될 건가, 이것도 지역 간의 갈등도 생기고 있죠.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재 사용하는 기술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래 기술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수소 연료 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에너지를 곧바로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를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전자를 내보내요. 전자를 내놓고 마이너스 극은 수소 이온이 되겠죠, 그죠? 수소 이온이 되고, 수소 이온은 이제 전해질을 통해 가지고, 여기 전해질이 있죠? 전해질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결국은 도선을, 여기 수소이온은 일로 가고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게 돼요. 즉 전기 에너지가 만든 겁니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 수소이온은 다시 전자와 결합하고 여기에 산소랑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났어요. 뭐가 돼요? 물이 되죠, 물. 아, 물. 우리 필수적이잖아요. 우리 생명체들한테. 폐기물 아니죠?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로 첫 번째로 수소연료전지를 꼽은 이유는 연료만 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높은 편이고, 왜? 열 발생 이런 걸로 새는 것이 없어요. 열이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생하는 여과물로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반응 후에 물만 생성이 되잖아요, 이 물만. 그러니까 환경오염 배출이 안 되겠죠, 그죠? 시범적이긴 하지만 여기 그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버스를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연료인 수소를 값싸게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 수소가 또 굉장히 폭발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대량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소 저장 기술이라든가 안정성 확보만 된다면 대단히 좋죠.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휴대용 전원, 뭐 전지 자동차, 우주선, 가전기기용, 소규모 발전, 뭐 쓰임새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단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극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파퓰러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기술로 해양 에너지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죠? 해양 에너지는 크게 이제 파력 발전하고 조력 발전. 파력은 파도, 조력은 밀물, 썰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파력 발전이다. 기본적으로 파도가 치면은 뭐가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해수면이 높아지면 여기 이제 그 파력 발전기를 보여준 건데, 해수면이 높아지면 발전기 안에 공기가 압축이 돼요. 그러면 압축이 되면은 공기가 밀려가겠죠? 공기가 밀려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예요. 파도가 물러나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발전기 안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이번엔 공기가 발전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켜요. 장점으로는 이제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겠죠, 소규모. 한번 설치하면은 자원의 고갈이 없고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그런데 기후나 파도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클 수 있죠. 파도의 규모가 작거나 이러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도의 규모가 크고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것이 유리하니까 입지 선정을 하는데 좀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조력 발전. 밀물과 썰물. 밀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오겠죠. 우리 서해안 그렇죠? 썰물 때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밀물과 썰물로 생기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물이 밀고 들어와요. 물이 밀고 들어와.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죠? 밀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수문을 열면 바다에서 이제 그 뭐 다른 방향으로 밀이 바닷물 흐르면서 그 물이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요. 썰물 시에는 또 물을 방류하고. 자, 밀물과 썰물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비교적 시설 비용이 과다하고 그 다음에 갯벌 같은 것이 파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좀 혼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저는 에너지가 뭐고, 에너지의 형태는 뭐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뭐고, 미래에 연구되고 있는 에너지는 뭐고에 대해서 했을까요? 에너지 교육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에너지 교육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인류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 무한히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절약해서 써야 된다라는 관점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좀 고양시켰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느냐? 지구의 주인은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때 계속해서 우리 지구를 활용해야 돼. 지구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있는 이 지구를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에너지 생태계 구성원이잖아요. 우리의 역할도 있고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이런 역할과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시민인 것이고 그 민주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다 민주시민으로서.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에너지 교육이 가장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에너지의 중요성,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이런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한다면은 우리 세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함께 바꾸는데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